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목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저는 박표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권순욱 대표님 모셨는데요. 오늘 안경이 없으셔서 일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경 없으셔서 어떻게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원래 또 안경 원래 안 쓰던 예. 거였으니까요. 오늘 네. 또 샤프하게 안경 없이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안경 안 쓰니까 이상해요. 네. 까먹고 집에 냅두고 왔습니다. 예. 아마 그 뭐 뉴스를 전달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뭐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그 안경을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또 필요한데 그거는 다음으로 잠깐 미루면 될 것 같고요. 그 처음에 이제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전달해 주실 소식이 있다고 청와대의 인스타 청와대 인스타그램 10만? 예. 10만 구독자 돌파했다고 어제 뭐 기념 영상 비슷한 거 네네.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치님 네. 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10만 정말 진짜 감동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잘할게요. 잘하세요. 네. 어? 근데 10만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요즘 청와대인데? 정말 인기 있는 뭐 이런 뭐 인스타그램 계정 보면 막 100만 막 이렇게도 될 텐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10만도 참 대단한 거긴 합니다. 뭐 우리는 28,000밖에 안 되니까 예. 우리 UBC 구독자 28,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UBC 사실 구독자가 10만이 언제 되는 거죠? 10만 되면 정말 뭐 JTBC 이런 데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데. 아 10만 예. 뭐 오겠죠?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또 얘기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곧 이제 3만 넘어서 5만 갈 것 같은데 3만을 못 넘기네. 28,000 얼마에서 멈춘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저는 이거는 깜남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 어쨌든, 저희 계속, 열심히 정진해서, 구독자 수도 많아지는 UB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어제 레제 타입 에르도안 터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터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또 터키의 지지도 받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을 나라가 있겠습니까? 네. 예. 뭐 터키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더 흠뻑 빠져들게 될 것이고 예, 방문하지 않은 국가들도 아마 멀리서 우리는 언제 불러주나 그럴 그러고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제 손 잡은 모습 사진이 나왔는데 정말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문프 손 그거 너무 꽉 잡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귀한 손. 요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네. 것들을 좀 다뤄주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앞으로 그 터키하고는 교통이라든지 네. 인프라, 에너지, 방위산업 같은 이런 좀 대형 사업을 좀 확대해 대규모. 나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설, 자동차 네, 이쪽에 이제 고용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네. 이쪽 적극적으로 이제 세일즈하는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부터 그 네네. 뉴스를 좀 봤던 게 터키 거기 무슨 무슨 해협 있잖아요. 보로포 하신 무슨 보로퍼스 해협인가? 예. 무슨 좁은 예, 해협 좋은 같은 거 있잖아요. 들었습니다. 예. 보스포러스인가? 예. 거기 뭐 대교 놓는 거라든지. 대교. 예.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진출하고 그리고 지금 그래요. 열심히 다려놓고 있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터키의 하여튼 인프라 네. 사업에 이미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현재 나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규 사업을 뭐 수주를 한다든지 추가 진출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터키에서 그 대교 건설하고 이런 거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AIIB
총회 가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랑 많이 하셨는데 그 덕에 계속 이런 아주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세일즈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셨거든요. 네. 시리아 분쟁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항구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좀 국제적으로 세계 분쟁 이런 거를 해결하시려고 또 국제사회에 일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네. 문제 해결이 지금 이미 뭐 다른 외신 같은 데서 야 대만 니들도 좀 보고 배워. 그러니까요. 저기 인도 파키스탄 니들도 좀 보고 배워. 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그 레바논 문제라든지 네네. 그죠? 시리아 문제. 그렇죠. 시리아 문제 그 심각하죠. 시리아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리아 같은 큰 문제가 있어서 또 가려져 있는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네. 당장 터키 같은 경우는 쿠르드족 저 자치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이라크, 터키 그 옆에 또 뭐 아르메니아 뭐 맞나요? 네. 하여튼 그 주변국에 지금 둘러싸여 가지고 영토 없이 떠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학살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누군가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제사회 누구도 이걸 그러니까요. 책임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네. 결국 당사자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원칙상. 그런데 당장 쿠르드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죠? 주체로 참 어려운 나서지 문제입니다. 못하는 그런 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굳이 터키 대통령 앉혀놓고 네. 이런 팔레스타인 시리아 문제를 말씀하신 것 자체가 간접적으로 사인을 좀 보내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이게 뭐 단시간 내에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나면 뭐 혹시 우리 퇴임하신 이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사무총장 한번 하시고 전 충분히 가능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연임 하시면서 세계 전 그 분쟁 지역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그 좀 해결하고 뭐 네. 그런 그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맞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이라크 파병을 갔다 와서 쿠르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도 아마 좀 이런 걸 보면서 혹시 또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또 유엔에서 활동하셔가지고 진짜 그건 진짜 월드 리더. 그렇죠. 월드 리더죠, 진짜. 지금 이미 그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이게 단순히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의 이 대한민국과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해결사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널리 펼치실 그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 또 이낙연 국무총리님 정말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젤코 라이너 크로아티아 국회부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또 이 뒤에서는 또 이낙연 총리님 계속 이렇게 또 그 이낙연 총리 그 지금 요즘 일하시는 거 네. 보면 진짜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결하시는 그런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실무적인 네. 일도 지금 처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네. 당장 지금 남북 정상회의 회담 준비위원회가 이제 이행 추진 위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이 혹시 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위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대로 추진위원장이었으니까 준비위원장이었으니까 그대로 추진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대통령께서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동안 당장 이낙연 총리 어젠가 그저 뭐저 새만금에 또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예. 새만금 문제도 지금 굉장히 저게 오래된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27년이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아직까지도 27년 동안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말 장점이자 단점 욕먹을 걸 알면서 밀려있던 숙제들 똥차들 다 치웠다는 거예요. 네. 그때 뭐 방패장 문제부터 해서 그렇죠. 예? 온갖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새만금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또 스톱이 된 거예요. 어? 또 멈춰져 있던 거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다시 그걸 네. 제대로 지금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새만금 그 개발청 그 청사 이전 네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새만금에 직접 가서 회의를 하셨어요. 네. 그게 무려 9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참 이런 그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도대체 일을 뭐 한 건가요? 정말 그러니까 뭘 한지 모르겠어요. 꽃감 훔쳐 먹느라고, 예. 뭐 조금 욕 먹을 만한 이런 일은 안 하죠. 사대강처럼 네. 욕 처먹으면서도 돈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참 대단한 시기를 보냈네요. 예, 이낙연 총리 이야기 나오니까 새만금이 네. 지금 나오는데 새만금도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한이 맺혀 있어요. 네. 새만금도. 그 우리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욕을 많이 먹고 했던 그럼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 진짜 노무현 대통령 때 새만금 문제 가지고 싸웠던 거 생각하니까 또 울컥하네. 그 나중에 한번 또 우리 새만금 예. 특집을 예. 한번 준비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또 기억도 하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새만금 관련해서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예. 제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낙연 총리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 원로 정치인인 야마사키 타쿠 그 다음에 전 방위성 장관 나카타니 켄을 접견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향후 전개 전망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도 또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또 인사도 만나시고 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후속 조치도 하시고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국무총리하고 네. 각 부처 장관들은 사실 그 대통령님의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통령님의 수족이에요. 예. 원래 수족은 바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가 막 그렇죠. 이제 일을 기획을 하잖아요. 네. 뇌에서 기획을 하고 열심히 생산해내면 결국은 일을 직접 해내는 거는 손발이 합니다. 우리도 직접 손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뉴스에 가려져 있지만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그리고 뭐 김동연 뒤에 따라오겠지만 네. 김동연 부총리 등등 각 부처 장관들 네. 정말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김동연 부총리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착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이 협력하면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소비투자 중대에 따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제 쪽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네. 그다음 경제가 뒤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대북 제재 문제, 네. 예, 북한 제재 문제가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 네. 경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아마 김동연 부총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준비를 해놓고 이제 출발 스타트 딱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쭉. 예.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재정 문제라는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군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거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동연 부총리 소식 이렇게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추경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추경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곳곳에서 추경 통과해야 된다, 추경 예산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집요하게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 추경 예산 통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협조를 좀 협력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네. 아니 4조 원짜리 추경인데 추경 규모로는 굉장히 미니 사이즈예요. 이것도 그 정부 잉여금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국회에서 아니 국회 저 일도 안 하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먹어가고 말이죠. 네. 그래서 아니 김동연 부총리가 오죽하면 1인 시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 참 이게 오죽하면. 뭔 나라입니까? 이게 네.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진짜 지금 폭파시켜야 돼요. 정세균 국회의장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어? 폼이나 그냥 자꾸 앉아가지고 이제 임기 끝났다 이거죠? 이제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국회의장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좀 원로로 물러나세요, 이제. 예, 국회의원 임기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예. 아니, 뭐 5선, 6선, 7선 이렇게 가면 도대체 더 이상 진짜 5, 6, 7선 이런 국회의원은 뽑아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냥 의자나 빙빙 돌리고 폼이나 잡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왜 우리가 뽑아줍니까? 그냥 초선들 보세요. 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예. 법도 많이 막 내고. 의욕도 넘치고. 그래서 초선, 재선 이런 사람들 이 정도 됐을 때 3선 이상 딱 넘어갔을 때 폼이나 잡고 중진병 걸려가지고 헛소리는 하고 이럴 때는 바로 그냥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 중진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민주당 중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중진들 치고 헛소리 안 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한 사람 한 분 좀 눈에 보이고 네. 뭐 김진표 의원 참 예, 그분이 애증해. 그 참 애증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표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입진보들한테 하도 모피아가 어쩌고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이러면서 하도 까여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진표 의원을 굉장히 훌륭한 예, 관료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분의 안목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분들이 저 입진보들한테 놀아나가지고 김진표 의원을 헐뜯고 험담하고 그 매도하는 행렬에 같이 동참하는 거 보면 마음속에서 또 울컥을 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국회가 빨리 일을 해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아무래도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요. 빨리 국회가 일을 했으면 네, 하는 그렇습니다. 심정이고요.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미국 하원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소속 의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송 장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야,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교류가 또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그 물 밑에서 예 저렴한 물칼 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정말. 우리 장관들이 예. 예,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의회가 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정상회담이란 것들이 네. 양국 정상끼리 딱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저런 여론들을 모아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안에서 네. 그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렇죠. 이 북한과 관계를 새로 개선하는 이 작업이 미국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지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원에서도 한미 양국 간에 어떤 또 그런 교류를 통해서 계속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네. 우위를 돈독하게 쌓아나가고 그런 것들 바탕 위에서 이런 관계 개선이라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참 디테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 정도의 디테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쭉 하면서 이 장관님들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계신가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려고 이렇게 쭉 준비해봤는데 또 계십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하겠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말하며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밝혔습니다. 워낙 요즘 진도가 빨라서 그러면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제쯤일까요? 그 조명기원 장관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평화협정은 내년에 하나? 뭐 이런 굉장히 예. 단순한 그런 기사가 또 보이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난 진짜 그런 기사 보면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예. 조명균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단계적인 거예요. 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 다음이 평화협정이에요. 네. 지금 현재 휴전이란 것은 자 이게 개념 구분도 굳이 저희가 홀다운표를 붙여놓은 이유가 네. 뭐냐면 선언과 협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휴전 상태는 협정으로 맺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이 들어오냐 마냐 이 문제 가지고 또 막 옥신각신하는 이유는 휴전 협정을 네. 이걸 종전 협정으로 할 거냐 선언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중국이 안 들어와도 그렇죠. 된다. 그냥 선언하면 남북미 3국이 선언하면 된다. 그죠? 그러네요. 선언은 굳이 사인 같은 거 안 해도 된단 안 해도 말이에요. 되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 그럼 휴전 협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뭐냐? 종전 굳이 협정 필요 없고 평화 협정 아니에요. 아. 새로운 질서. 그래서 협정은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중국 니들도 들어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건데 어쨌든 순서상으로 이런 거고 조명균 장관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설레발 떠는 거를 속도 조절 차원에서 톤다운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 치지 말고 일단은 올해 안 목표는 종전선언이다. 그리고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의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이다. 근데 네. 이게 어느 속도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이번 달 안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까지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패키지 네. 같이 엮여서 가는 거. 그러면 남북미 종전선언은 바로 다음 달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네요. 그냥 남북미 3개국 정상이 모이면 되는 거니까. 어쩌면 말이죠.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네. 개최할 경우에 곧바로 첫날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큰 타결이 이뤄지면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남북미 3국 정상 네. 모임에서 바로 종전선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사실 북한이 갑자기 또 연공을 풀었거든요. 연공 그렇죠. 풀겠다. 예. 그러면 혹시 또 그 판문점 갔다가 잘 되면 와서 미국 이 에어포스 원 타고 같이 북한의 평양으로 갈 수도 저는 뭐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평화협정 체결 장소는 또 다른 상상력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게 야.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까지 네. 딱 하고 나면 평화협정 체결은 예를 들어서 남북미 중까지 포함해서 평양에 모여서 에어포스 원이 평양으로 직항으로 날아가고 그러니까요. 그죠? 시진핑 날아가고 우리는 대통령께서 열차 타고 가시던가 차로 트럼프가 에어포스 원에 간다든지. 모셔서 같이 가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다양한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아직 지금 인질범이 있잖아요. 그 인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질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이번 그거 오늘 북미 아침 정상회담 나왔습니다. 때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죠. 나왔어요? 오늘 뉴스가? 아침에 트위터에 예. 지금까지 그 인질 북한에 잡혀 있는 인질에 대해서 석방하고자 하는 뭐 그런 노력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한번 지켜봐라라고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예. 저는 가능한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네.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관념이란 게 뭐냐? 조명균 장관의 발언은 하여튼 다시 강조하지만 언론의 설레발을 톤다운 시키기 위한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을 해 주신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야.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김정은 트럼프 간에 네. 한 방에 그냥 그 모든 스텝을 한 방에 녹여서 정리해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 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게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올해 안에는 종전, 그럼 내년엔
평화협정 이거 정말 너무 단순한 전 진짜 너무 예. 웃겼어요. 내년 평화협정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머리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나? 예. 어? 저렇게 멍청한 머리로 기자 생활 저거 기자는요 행간을 잘 읽어내고 네. 뭔가 미세한 이런 거에서 촉이 발달돼야 돼요. 근데 저렇게 아니 조명균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 한다고 하니까 그럼 평화협정은 내년인가? 아이 그런 머리로 무슨 기자 생활을 해? 예, 조금 부끄럽네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면요. 또한 이 자리에서 과거 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도 기자가 했는데요. 네. 조명군 통일부 장관은 관련국들의 리더십이 이전과 달라 합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무척이나 강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명균 장관은 무조건 순조롭게 갈 것이라 전망은 할 수 없지만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확보하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또 이게 워낙 까딱하면 어긋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할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차분하게 우리 대통령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 대통령님의 의중을 최대한 읽어내려고 네. 노력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만 가면, 그러니까 언론 기사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럴까라는 것을 담백하게만 바라보고 해석을 해내고 읽어내면 그렇죠. 좋은 기사 진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네.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그걸 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방송 원고 준비할 때요. 네네. 필요하면은 예전 대선 공약집을 다시 꺼내서 공약집을 쳐다봐요. 그럼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2012년 대선 공약집 이런 것까지 다시 꺼내놓고 보면 거기에 이미 문재인의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거 비핵화에 끝날 때쯤에 평화협정 그것도 사실 공약집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인데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당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약간 비껴간 이야기 할게요. 지금 신임 군감원장 임명. 예. 제가 가장 한심한 기사 제목을 뭘로 보냐면은 금감원장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하마평 기사 같은 거 보면 네. 금융 문외한 뭐 이런 거, 금융 전문성 없는 비전문가 네. 이런 거 얘기해. 그건 보면 진짜 무식한 기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보면 김호수 법무연수원장이 신임 금감원장 하마평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자, 검사 출신이니까 저 사람이 금융을 몰라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이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하마평에 올라왔거든요. 그때도 아니 무슨 금융 분야 전문성도 없는 감사원 출신이 금감원장 하마평에 오르냐. 네. 그다음 김기식 원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무식한 기사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이 나와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업무 분장, 기능 분리, 역할 배분 명확하게 하겠다. 쉽게 해서 금융감독원은 정확하게 금융회사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거든. 그럼 감시는 금융 전문가를 붙여서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 출신, 감사원 출신, 네. 감사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거든. 네.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바탕이 없으니까 금융 문외한이 어쩌고 비전문가가 어쩌고 이런 헛소리 기사나 쓰고 앉았고 진짜 제가 데스크에 있으면 그런 기사 갖고 오면 한마디 좀 세게 날라갔어요. 예. 넌 새끼야 공부 안 하냐 이 새끼야 하면서 한마디 날라갔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의 대표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은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협조 요청 전화가 왔지만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계속해서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수단을 철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 국민이 평화를 염원하는 이때에 신중하게 정부는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네. 반응이 괜찮을까요, 이거? 이거는 그냥 네. 진압을 해야 됩니다. 살포를 못하게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다른 건으로 재판 살포 못하게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네,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겼어요. 네. 이미 그래서 대법원 가 있는데 아마 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도 이 살포 행위를 저지한 거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에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저 없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얘네들을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포 행위도 진압을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혹여 조금이라도 있으면 옛날 이명박근혜 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시민들 그 도로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면 도로교통법 그러니까요. 위반이라고. 이거 얘네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경찰에서 확실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 예. 정말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라는 아주 큰 주제를 망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자금 출처 조사도 해야 됩니다. 네. 예. 자금 출처, 그것도 확실하게 좀 네.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도 나섰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 병원을 위해 번영을 위해 정부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어제 열린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서울과 평양의 남북 도시 교류와 관련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놨다며 실문적인 합의만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문화체육 교류에 집중하고 점차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안인데요. 서울시 차원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작년 가을, 작년 9월인가였을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여기 인터뷰 와가지고 네. 평양시 자매결연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추진하고 하여튼 남북 대화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막 핵 쏘고 미사일 쏘고 네. 그죠? 그럴 때였는데 참 미리 준비를 잘 한 거죠. 결과적으로 정말 사실 뭐 서울시장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뭘 하고 싶었지만 그 물꼬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 터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은 그 꽃길 위에서 평양시하고 정말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이런 교류 같은 걸 열심히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다른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바로 접경하고 있는 한경도하고 뭐 또 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참 이제는 좀 작은 국가 대 국가라면 이제 도시라든지 시로 또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더욱 더 빠르게 평화가 정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에는 전 독일 총리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와 평양의 자매 결연이야말로 평화를 향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독일 총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더 와닿기도 하고 뭔가 무게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마디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슈레더도 그렇고 블레어도 그렇고 제3의 길 주창해가지고 정말 고생하다가 제대로 평가 못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토니 블레어 그리고 슈레더 이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운명을 겪었던 정치인들이죠. 왜냐면은 지금 슈레더 이후에 지금 누굽니까? 메르켈 총리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측면에서 슈레더 총리는 참 독일에서 제대로 평가 못 받고 물러난 총리인데 그래서 요즘 심심해서 오셨나? 하여튼 슈레더하고 블레어를 보고 있으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념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노력했던 정치인들이거든요. 둘 다 삼인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블레어는 그렇죠. 노동당이었고 그렇죠. 슈레더는 사회당 아닙니까? 예? 그때 막 세상이 좀, 야, 이거 진짜 세상이 바뀌어가나?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네.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저항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네. 그 이후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보수당이 장기 집권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하긴 영국, 독일의 그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 오면 가장 좌파 정당일 겁니다. 뭐 예. 그렇긴 하죠. 저 자유당한테는 완전히 극좌파 정당으로 몰려서 맨날 빨갱이 사냥 당했을 거야 아마. 조중동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것도 참. 아이고. 참, 예. 세상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또 그런 것들 이야기했던 분들도 이 시대에 함께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서요, 30만 4,320명이 참여한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답변자인 진성준 정부기획비서관은 지방선거 동시기한 약속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국민이 잊지 않고 계속 요구하면 개헌은 될 거다.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의지가 좀 읽히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국민의 의사. 네. 예. 진짜 이 개헌 생각하면 저 국회는 진짜 저 폭파시켜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지금 사실상 방탄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예? 것도 없고 이건 지금 연동열하고 그것도 한 명 누구예요? 벌써 지금 시간이 오래되니까 구속영장 청구한 지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름도 벌써 한 명 까먹었네. 홍문종. 그래. 홍문종. 홍문종하고 연동열이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놨는데 예. 이게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회를 안 열고 있으니까 이걸 처리를 못 하잖아. 저 빨리 저 포승줄에 꽁꽁 묶어서 끌고 네. 가야 되는데. 진짜. 정말. 하여튼 개헌은요. 대통령께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개헌안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저 발의된 개헌안은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네. 국민이 열심히 압박하지 않으면 국회는 정말 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진 비서관은요, 또한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화 정책을 통해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개헌이 안 되면 일단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한 첫 조치로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부여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일은 하겠다. 그렇죠. 이게 진짜, 결국은 이것도 네. 법 개정도 국회가 지금 열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큰 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이게 국회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이 선거권 이 나이도 결국 국회에서 법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법률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고, 당장 그 의원직, 네. 그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네. 나가는 의원들 같은 경우 의원직 사퇴가 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빨리 가보니까. 수리가 돼야 이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재보궐선거 확정된 게 7군데인데 네. 지금 김경수, 그다음에 양승조, 네. 박남춘, 그리고 경북의 이철우, 이 현역 의원들이란 네. 말이에요. 여기 4석이 추가로 이번 지방선거 때 선거가 있으려면 빨리 의원직 사퇴 수리가 돼야 돼요. 그러네요. 이게 안 되면 그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없이 그냥 내년 한 1년을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까지 이게 총 11석을 놓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하여튼 국회가 지금 개원이 안 되면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와. 국회에 어찌됐든 빨리 국회 문을 열어야 된다. 정세균 의장님 뭐 하십니까? 국회 좀 문 좀 여세요. 아유 진짜 참 국회 문 열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세금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국회인데 그렇다라면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국회는 열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국회 문이 열리기를 네. 저희 유비 씨가 좀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김경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신속하게 소환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구해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당당하게 임하고 경남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였네요. 네. 그렇죠. 뭐 꺼릴 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네. 예. 거리낄 게 없으니까. 뭔가 구린 게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네. 계속 불필요한 변명 늘어놓고 이렇게 정면으로 그냥 가서 당당한 사람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하여튼 뭘 자꾸 지우고 없애고 변명 늘어지고 네. 예,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보편적인 얘기인데 뭔가 특정인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아유 씨, 진짜 참. 자, 김경수 의원은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가겠다. 후보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 받으러 경찰서를 가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등록을 한 건데 날짜를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일부러 내가 당당하게 경남도지사 후보의 자격으로 내가 가서 나의 떳떳함을 밝히러 가겠다. 예, 오늘 딱 좋죠. 내일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니까 깔끔합니다. 예. 굉장히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네. 요런 이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국회 정상화와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하자며 4일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응답하지 않으면 바른정당은 이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 특단의 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장애 투쟁 및 무기한 철회 농성 돌입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직도 국회 정상화를 할 때 드루킹 특검을 가지고 가네요. 해라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네. 정말 그리고 민주당이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특히 민주당은 아니고 정부는 국회가 마비된 상황을 전제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법률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이라든지 네. 각종 규칙이라든지 이런 근거 조항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찾아서 그냥 해나가는 국회에 그냥 내다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아이고 참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기도 한데 정세균 의장은 의전놀이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국회가 국회를 안 열면 하시는지 진짜. 국회의 의미도 없고 국회의장의 의미도 없는 건데 제가 정세균 국회의장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좀 비판하고 할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비판하실 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서 쉴드 쳐주고 했던 분인데 진짜 아니 국회의장 된 이후로 사람이 이상해졌어.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어깨 뽕 들어가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이야, 어깨 뽕 들어가면 안 돼요. 정작 국민께서 아마 그 어깨뽕 제대로 빼주시려고 지금 아주 의지를 가다듬고 계실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최일선에서 보수의 괴멸을 위해 불철주야 입을 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어제는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경남도당 필승결의 대회에서 경남도당 필패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 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자기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웃집 강도만 보살핀다.
어느 SNS 글을 보면 홍준표를 총살하고 싶다고 그게 유행어처럼 떠들고 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화나는 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예. 뭐 속 시원한 게 아니라 요즘 홍준표 대표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예. 계속 그렇게 하세요. 어제는 뭐 창원은 원래 좌파가 네, 많다. 많은 뭐, 빨갱이가 동네라고. 많다. 뭐 이렇게. 이거 창원 시민들 이게 창원 시민 전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하고 선을 그는 인간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김태호라든지 유정복 이런 그 자유당 간판으로 네. 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홍준표하고 자꾸 선을 그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다. 홍준표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홍준표가 그 인간들보다는 훨씬 훌륭하다. 아. 자, 홍준표가 절대적으로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 상대적으로 사람들. 유정복, 김태호 이런 인간들에 비해서 홍준표가 훨씬 훌륭하다. 상대적으로. 전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농담이 네. 아니고. 홍준표는 일관성이 있고 자기 철학이 분명해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헷갈리게는 하지 않아. 예. 그래서 저희가 정치 신세계에서 내일 네. 오후에 홍준표 특집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이야, 썼습니다. 홍준표 특집. 홍준표 특집을 하나 할 거고. 예. 예. 홍준표 헌정 방송. 아, 화이팅! 화이팅. 예. 자, 기분 좋게 다음 소식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이미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사진을 올리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170여 명의 시민이 250여 점의 작품을 출품해 주셨는데요. 이 중 1차 예비심사에서 76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2차 예비심사에서 26개의 작품을 선정해 본심에 올렸는데요. 본심은 심사위원 평가 50% 그리고 SNS 투표 50%를 합산해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이니식의 남녀 세트, 이게 남녀 세트가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는데 예. 그게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사진에 이 선물이 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신 것도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SNS에 올라온 네. 그 작품들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진짜 대단하더라고. 저는 좀 그 사진의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진을 볼 때마다 있네, 애정이 있네. 요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네.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아마 조금 또 비껴간 얘기 같지만 예를 들어서 고흐 작품 같은 거 보면 예. 제가 예전에 그 고흐 작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슬프거든요. 그렇죠. 고흐 작품은 좀 슬프단 예.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면 고흐라는 한 사람이 그 살았던 삶이 이렇게 투영되면서 있죠. 예. 굉장히 마음 속에서 그 슬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진관에 나온 공모전 작품 같은 걸 네. 보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사랑 그 마음이 정말 그 담겨진 게 그냥 보여.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진 안에 그 마음 있잖아요. 이 찍을 때 설렘 이런 것도 다 같이 묻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꼭 투표를 안 하시더라도 직접 가셔서 그 사진을 이렇게 봐보시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독려드리면서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일단 이슈 프리즘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신 고일석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 프리즘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2일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교육 과정과 지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지난해 5월 폐기가 됐는데 지필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개월 동안 새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지필 기준이라는 것은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교과서는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각 학교가 교과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것은 국정교과서라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하나의 교과서. 획일적인 다 똑같은 걸로 획일적인 책을 하나 네.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배포하겠다는 그쵸. 그런 전체주의적인 네. 사고방식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근데 지금 지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기준이 아주 세세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지필 기준 그대로 쓰면은 책 한 권 나오겠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기준이 너무 너무 많아 세부적이어서. 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것은 기준의 최소화. 기준의 예. 최소화. 가장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 요런 부분에 있어서 다룰 때 요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완전 자율화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시장에 맡기는 거죠. 교과서도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박근혜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교과서를 모든 학교가 배척했던, 그렇죠. 외면했던 네. 그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밀어붙이고 했던, 그죠? 그 그게 얘기도 교학사였나? 있었잖아요. 네, 교학사 네. 교과서였고요. 교학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주. 이런 거는 우리가 네. 이름을 그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최소화 기준을 가지고 네. 예, 기준 좀 했는데요. 이번 시안을 보면 일단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던 네. 부분,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네네. 자유민주주의 꼭 써야 된다. 오늘 지금 이 기사 벌써 난리가 났죠? 자유민주주의 표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제. 그리고 6.25 전쟁과 관련해서 남침이라는 그쵸. 표현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뭐 등등의. 그 다음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남한이다. 뭐 이런 네. 거. 그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기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준 제시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최소화하자. 예, 최소화하자는 게 있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네. 이거 지금 당장 12호 붙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오늘 황교안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얘기냐? 이 사람아 그런 논쟁 자체를 하지 말자고 자유자를 떼자는 겁니다. 예? 그 자유를 붙여놔서 네. 자꾸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그 자유를 협소하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좀 정치학적으로 뭔가 좀 개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쓰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면 결국 반공민주주의고요. 기득권 민주주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네. 것은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구하는 방향은. 그래서 민주주의 원래대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은 굳이 반공주의와 기득권에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이 생각도 드는 게 정말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공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걸까? 이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의 뭐 이념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과연 공격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옳다쿠나 하나 또 걸려들었다 하고 막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저는 이제는 의심이 될 정도예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요. 네.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죠. 네. 제가 보기엔 뭐 이게 지금 얘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최후의 전쟁. 예. 그 최후의 발악 예. 같은. 왜냐면 지금 걔네들이 그동안 팔아먹어왔던 안보파리 수단들이 다 해체되고 있는 그렇죠.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나마 이제 또 하나 지금 문정인 예. 특보의 그 전범 기고문 문정수, 예. 한 달러.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 이거. 네. 그나마 이제 마지막 얘들은 이제 총알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네. 총알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그 헌법 네.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박정희 그러니까 제3공화국 헌법 때 들어간 말이죠. 그게 반공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하면서도 국회 헌법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 헌법에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이런 말 들어간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를 띄자라는 날이 잠깐 들어갔다가 또 뭐 좌파 헌법을 날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 시끄러우니까 일단 그 대통령님께서 발의한 헌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절차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시끄럽게 가지 말자는 것이었는데 교과서는 드디어 이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거 보고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네. 물론 좀 시끄럽겠지만 네. 감수하고 각오하고 싸워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총알, 거의 마지막 남은 총알을 막 쓰고 있는 건데, 그럼 사이비 보수에서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지금 네. 이제 난리를 어쨌든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한번 못 바꾸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죠.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 그러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 두 개가 가장 큰 축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유주의는 원래 근본도 없어요. 그렇죠. 근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근본이 없는 거예요. 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번에 떼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말 그대로 자유주의자라면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네.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완전 사이비 자유주의인 겁니다. 사이비.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문제된 게 네. 이제 막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정말 그동안 뉴라이트가 뉴라이트. 집요하게 네. 집요하게 1948년 그죠? 그쵸. 1948년 그 정부 수립을 건국과 동일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1919년 그 3.1절 3.1 운동으로 그럼요. 그해 9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네. 3.1 운동 이후에 이제 뭐 서울에서는 한성정부가 한성정부. 생겨나고 네. 그다음에 저기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나 그 임시정부 하나 만들어지고 네. 상해에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걸 그해 9월에 통합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상해 임시정부 실체가 있는 겁니다. 뉴라이트는 그게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가보세요. 가면은 그 비록 그 주택가에 들어가 있지만 엄연히 그 상해 임시정부 주석에 집무실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그 사이비 보수 세력들이 신주단지로 모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우러러 맞이하지 않는 이승만이 그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은 정말 피해르는 아들인 게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켜 세우면서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역사에서 지우려고 해요. 이건 폐륜이죠, 폐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사회 네.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네. 정체와 국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체는 민주주의고 국체는 공화주의, 네. 공화국이라는 것이 정체와 국체인데 민주공화국을 처음 선포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헌법이 그때 비롯된 거예요. 네네. 예, 이미 그때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3.1 운동을 3.1 혁명이라고 이름 맞습니다. 붙여도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 민주주의 네네. 국가를 선언한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그 완전 폐기한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신의 혁명을 신의 혁명. 통해서 네. 청왕조를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렸듯이 우리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 헌법을 선포를 하면서 왕조를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단 네. 말이에요. 그 뿌리가 1919년 3.1 운동이에요. 네. 중국이 신의 혁명에서 민주공화국의 기원을 찾듯이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3.1 운동을 좀 승격화해서 3.1 혁명이라고 맞습니다. 이름 네. 붙여서 네. 우리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거기서 찾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역사적 실체가 있는 것을 뉴라이트 애들은 끊임없이 지워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왜? 친일파 때문에. 친일파 때문에. 예. 친일파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그러니까 그쪽에 이 돈이 일본 쪽 자금이 연구 자금으로 정말 많이 들어서 그런 걸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예. 그 일본에서 뭐 기업이라든지 네. 각종 학술 재단 이런 데서 국내 그 학자들 학생들한테 각종 장학금 같은 거 주고 하는 거 그거 아니 그 돈 받아서 공부하고 한 애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죠. 수많은 우리 삼성부터 해가지고 기업들이 네. 장학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갖지 나중에 그 뭐 비판하고 하겠어요? 안 하지. 네. 그런 지금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논리를 정치권에서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바로 저 역사 국정 교과서 네.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네네. 건국절에 목을 매며 우리는 왜 그걸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가 네. 이런 논리를 3.1 운동부터 쫙 정리해 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역사 매니아예요. 아, 그게. 정말로 역사 의식이 정말 예.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 게시판에서 그 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제 예. 프레지던트 명함을 파고 이제 리퍼블릭 더 프레지던트 오브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코리아 해가지고 명함 파고 다니면서 뭐 온갖 짓을 했는데 예. 문제는 뭐 횡령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독불장군식으로 독재를 한 예. 거예요. 예. 그때도 예.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네. 예. 탄핵시키고 그 이제 뒤에 대통령 들어서신 분, 그 2대 대통령 하신 분이 이동영 이동영 선생인가? 선생님이고요. 예. 이동영 선생님, 뭐 그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마지막에 김구 주석이 오랫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예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걔네들 맞습니다. 탄핵의 예. 역사도 그냥 예. 네. 박근혜가 그 전통을 이어서 그냥 예. 탄핵 확 당해버리고 예. 저는 이 자유당의 이름을 가지고 또 탄핵당한 것도 참 그러네. 예. 역사적으로 야, 이 신기하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이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잖아요. 저쪽에서는. 네. 그렇지만 해봐야. 예, 뭐 국민분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네. 에이, 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그 공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께서 네. 충칭 방문하셨을 때 그 충칭 그 네. 임시정부가 네. 그 우리 상해 임시정부 뿌리 받아서 그 상해에서 탄압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난징이나 네. 뭐 쭉 돌면서 1937년인가 36년인가 마지막으로 네, 네,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진정이죠. 충칭이잖아요. 네. 바닷가에서부터 내륙으로 쫓겨 들어간 예,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때 중국 국민당 장제스 국민당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 위상을 인정을 해주고 예, 많이 지원해줬죠. 정부 네. 청사까지 마련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칭에서. 예, 예. 충칭이 사실 상해 임시정부하고 비교하면 충칭은 진짜 번듯한 예. 예, 정부 청사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예. 규모죠. 거기서 대통령께서 그 황국기념 사진 찍었던 거 그거 동일하게 우리 정부 강요들 네. 데리고 사진도 찍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 사진 한 장으로 사실은 뉴라이트가 9년 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교과서 논쟁 예? 싸움은요, 그냥 그 충칭 황국 기념 사진 있잖아요. 예. 2장의 사진이면 됩니다. 김구 주석이 중심에 서서 그 임시정부 강요들하고 찍었던 그 사진과 예.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 부처 장관들 데리고 같이 찍었던 사진, 이 2장의 사진 가지고 이야기 끝내버리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이번 정부는 정말 그 이미지, 그 한 장의 이미지가 줄 수 있는 예. 그 파괴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들, 그리고 임팩트 확실한 장면들,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복잡하게 보여주는 유라이트가 뭐고 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거예요. 사진 한 장 딱. 예. 그리고 그 파괴력을 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그 역사교과서 관련한 사안 뭐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눈길 가는 부분이 네. 세계사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한국사보다도 먼저 가르친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정말 반가운 대목이에요. 네, 반갑죠. 왜냐면 우리 세계사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교과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국사 중심으로 배워놓으면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란 것도 전 세계사적 질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몽골이라는 나라가 고려를 침공을 했대요. 근데 이걸 세계사적 이 지도를 펴놓고 파악하는 것과 그냥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표피적으로 들여다보는 거. 한 단편만 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몽골이 그 시기에 어떤 나라로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 과정을 보면 아,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가 처했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삼별초 항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세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말 바로 잡히는구나.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더 똑똑해지겠구나. 넓어질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 이제 정말 필요한 시각입니다. 예. 진짜. 예. 북한과 이렇게 뭐 철도도 연결되고 그러면 뭐 서울역에서 블라디보스톡, 뭐 부산에서 파리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전 세계로 인식을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요 안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식, 거기에 세계사 교육이 같이 되면 그 보는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 아닙니까? 1789년에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바스티유 감옥 불타고 막 왕은 단두대 목 잘리고 이런 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 그 시대 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야, 정치면 삼정문란. 네. 예? 삼정문란이 영종조 일어났잖아요. 때인가? 예. 그때 영종종조 네, 뭐 마지막 좀 그 전이겠네요. 철종 네. 그 이후에 네. 철종 집권하고 뭐 삼정문란 풍산 씨인가 아니 풍양조 씨 풍양조 뭐 씨의 안동 안동 김씨 김씨. 세도 정치 바로 네. 하고 그 시대를 한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예.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반가운 것인데요. 이쭉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역사적인 시각, 지리적인 시각이 항상 요 한반도에 그쵸. 딱 잡혀 그냥 가둬져 있었죠. 예. 이거 보면 이제 역사 교육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걸 보고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 신남방, 신북방 할 때 이것이 새로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그런 입체적 광역의 생각을 못 해왔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야지 되는 네. 것인데 예, 그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시대에 다른 세계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예. 그게 지금 현재 당대를 사는데도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런 시각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게 현 당대에서 다른 세계 국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네. 어디쯤 서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길들이 또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역사만 바라보고 한국 역사만 가르쳤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책을 폐쇄주의적인 그렇죠. 네. 그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가봐야 고구려 땅 정도고. 예. 그리고 뭐 세계사를 뭐 배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유럽 아니면 미국, 그러니까 서구 사회 중심의 세계사만 그나마 좀 배웠었고 그 외적인 곳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를 못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세계사 교육 강화하는 거 정말 네. 좋았고요. 그리고 세계사도 그 구미 중심,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네. 미국, 그리고 거기에 곁다리로 사실 중국, 일본 역사까지 들어오잖아요. 조금 들어오죠. 그러면 나머지 인도 역사라든지 동남아 역사, 동남아 역사 여러분들 배워보셨어요? 궁금해 진짜. 그죠? 궁금해져요. 저는 그 사법시험 예. 세계사 과목이 있을 때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때 빡시게 공부했거든요. 그 동남아 역사를 따로 공부하고 그랬어요. 네. 그 진짜 재밌습니다. 아프리카 역사도 그렇고 네. 남미 역사, 뭐 중미 역사 이걸 따로따로 공부해 보면 나름대로 다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해 놓으면 일단 교양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거 알고 뭐 동남아 같은 데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예. 딱 갔었을 때 유적지 딱 그렇죠. 갔을 때 이게 그 크메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유적지도 유적지지만 거기도 오랜 왕족 사회 생활부터 해서 뭐 리콴유가 어떻게 집권했는지, 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어떻게 갈라져서 싸웠는지, 태국의 역사는 어떤지 이런 걸 알고 그 나라를 갔을 때 훨씬 거기 재밌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대하고 예. 그럴 때. 예. 그래서 참 교육이 좀 역사 교육이 정말 네. 중요한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발표된 게 이제 시안이니까 네.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절차가요. 이게 지금 시안이잖아요. 네. 시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과정 심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네.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확정 과정을 확정하고 거쳐서 2020학년 2020학년 20학년부터 그 새로운 역사 교과서로 네.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동안 이제 역사 논쟁, 특히 이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역사
학자와 역사 교육학자들이 터뜨렸던 울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쌓인 한을 문재인 정부에서 확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유, 다시 태어나서 지금 2020학년도부터 한다니까 2020학년도 중1로 되돌아가고 싶다. 진짜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역사.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뭘 주입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끔 하는 역사. 네. 이 역사 교과서가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 좋은, 그리고 좀 제대로 된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변해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계속 공격도 들어오고 할 것 같은데, 뉴비씨에서는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언론 해부실 시간인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또 많은 관심이 돈, 예. 경제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준비위원회에 네. 경제 분야가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다고 또 김동연 패싱이라고 또 얘기를 떠든 예. 놈도 있었는데요.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 예. 경제 부분은 어떤 뭐 새로운 걸 타협한다고 해도 그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뭐 문화 부분까지 들어갔는데 경제 네.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보면 네. 14 남북 공동 성명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제 14 선언은 거의 다 경제 합의예요. 네네네. 그럼 경제 아젠다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월요일 날 방송하면서 네. 이슈 프리즘에 이 경제적 효과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길게 다뤘었죠. 예. 이게 그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 중요하지만 네. 그 목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번영이죠. 예.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이 남북 평화가 정착됐을 때, 남북 네.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를 부지런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아산 참 고생 많이 했죠. 예. 10년 기다린 금강산 관광 이미 준비 끝. 그다음에 제2, 제3 개성공단 모델 꽃피워 사통팔달 남북 분업 체계로 좋은 얘기 아닙니까? 예, 좋죠. 국민일보는 뭐 이건 다 언론이 다 다룬 건데요. 김동연 부총리가 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향신문을 보면 북한 광물이 99%가 중국으로 가는데 경협이 성사되면 남북 윈윈이다. 서로 좋은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원들이 지금 막 뜨고 있는 지금 소위 뭐 히토류라든가 그런 예, 것들이 또 많은 게 또 뭐 준비된 이때를 정말 위해서 막 신기하게도. 아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칼럼으로 비핵화 경제 협력의 병진 전략. 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네. 이 경제 쪽에서 얘기를 다루었고요. 한국일보는 경의선 서울 신의주 고속철 요금은 1인당 6만 9천 원. 훨씬 더 좀 나간 네, 또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식의 기사를 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카드는 경제 지원 유력하다. 결국 이제 북한이 확 바꿔서 혹은 네.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추구해왔던 것은 경제 발전이다. 네. 라는 점을 포인트를 준 잡았네요. 기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조중동은요. 진짜 얄미운데요. 네. 이 본지, 그러니까 소위 A 섹션이라고 하죠. 네. A 섹션은 아까 이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 쭉 다룰 건데, 말씀해 주셨던 미군 철수, 또 재점화 시키려고 하고, 예. 또 교과서 수정,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뺀다는 게 중앙일보 일면톱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삭제한다 등등 그거 가지고 온통 난리를 치고, 이 부분은 한마디도 없어요. 경협 부분은. 근데 B 섹션에, 예, 빅 섹션에. 자, 남북 해빙 금리 인상기엔 대형주, 은행주. 이게, 세계 10대 투자기관 하는데 자문을 구했답니다. 근데 저거는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쓴 거예요. 예. 왜냐면은 돈 문제니까. 제가 그 주식 쪽, 증권 쪽 부장, 예. 언론사 부장을 했잖아요. 예. 저건 무조건 써야 돼요. 네, 사활적 왜냐면 기사죠. 돈이 지금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걸 기사를 안 쓰면 쉽게 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뭐야 이거? 그렇죠. 그렇죠. 남북 경협주 이거 관련된 기사가 없네? 예. 그럼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속 쓰린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쓴 예. 거예요. 그다음에 증권 브리핑 예. 현대로템 경협 기대감에 22.1% 급등. 중요한 정보죠. 예. 중앙일보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 더 거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주식이 한정돼서만 다루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얄밉죠니까 네. 이 새끼들. 저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 첫 줄이 네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조용하다. 생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저 완전 거짓말인데? 20일 누가 봐도 난리인데 지금. 예. 저건 진짜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 하겠다는 거는 그냥 주식 투자자들한테 그냥 주식 그 투자사들을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우린 그냥 찌라시 하겠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저걸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어? 뭐 이 새끼들 뭐야? 진짜 얼마나 한심하겠어. 근데 한 줄 딱 해놓고 그러나 곧 곧. 이런 얘기 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서울신문이 대단히 열심입니다. 네. 서울신문이 서울신문이요? 어제 오늘 네. 대단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들만 골라와도 8개나 되는데요. 어휴, 엄청 다른데. 우선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용도 살펴보면 좋겠는데 남북 훈풍탄 철도 관련주 강세. 네. 그다음에 김상선의 함께하는 세상 칼럼으로 과학기술 남북협력의 마중물. 네. 그다음에 민통선 제조정 경포대역 부활. 강원이 꿈틀. 아. 이게 지금 각 지역이 난리 났습니다. 지역이. 예, 지역 난리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14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게 서해안 평화 네. 지구 아닙니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것이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공기업이었으니까요. 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대우조선 망가져서 거제도가 난리 아닙니까? 네. 이 대우조선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울산은 울산대로 전남대로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 네. 때문에 난리예요.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그러니까 강원이 꿈틀하는 거 가슴 설리지 않습니까? 진짜 강원도 주민이나 또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는. 강원도 막 플랜카드부터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 뭐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남북정상회담이 온 지역에 다 곳곳에 네.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러네요. 것이죠. 다음에 남북 화폐 통일도 가능할까? 이건 다른 언론도 여러 개 다뤘습니다. 네. 화폐 통합 하든 안 하든 중요하죠. 네. 네, 판문점 선언 돋보기, 북기업 철도 등 상태 파악, 11년간 끊긴 남북 경협의 첫걸음. 이게 제일 먼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 남북 경협 오늘 땐 아까지 했죠. 김동연 네. 부총리가 투자 증대 땐 사람의 질 향상될 것. 네. 다음에 기재부 통일부 경협 주도권 기싸움. 이건 뭐 기싸움 그러면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얘기입니다. 아, 좋은 얘기요. 이거 이제 요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1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경협위원회가 네. 설치됐는데 재경부가 이제 지금 이제 기재부가 그 위원장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았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싹 끊겼죠. 그래서 지금 기구나 경험이나 인력은 통일부가 훨씬 더 빵빵한데 네. 기재부가 하고 싶어하죠. 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스터디했다고 예, 자랑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배후 지역 농업단지 조성공단 이것도 좋죠. 예. 자 그런데 이 서울신문이 어제도 이만큼 이런저런 기사를 많이 네. 냈는데 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는요 김정은 집권 초부터 경제법 정비해서 경제 강국 실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내용을 보면 이거 뭐 내용이 많아서 2012년부터 각종 경제 발전과 경제 개발 네. 혹은 이 미시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런 법들을 계속 정비해 왔다는 것이에요. 야, 근데 그 이미 오래전부터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제 알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한 개만 더 살펴보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죠. 다음은 이제 다음 기사는 북 특허 SOC 분석 과학계도 말리마 속도전. 이미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네. 북한의 과학기술은 또 나름대로 발전해 발전하고 있다고 있죠. 많이 예. 인정하고 있었죠. 최근에 특허가 급증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특허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이기 매우 때문에 중요하니까요. 자본주의화 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이런 변화를 잘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이런 북한이 이런 법 정비를 했다면 우리가 왜 몰랐나? 네.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않았다. 예. 알면서 그냥 안 쓴 거. 예, 안쓴 우선 거네. 국정원에서 네.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법령 정보를 퍼블리싱합니다. 네. 홈페이지에. 근데 퍼블리싱 한다는 기사만 나오고 그걸 보고 쓴 기사는 한 개도 없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 아예 다루질 않았더군요. 그다음에 요 서울신문 기사가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자료를 네. 인용을 했는데요. 국민대 이 법제연구센터는 2001년부터 2001년에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2, 3년 내지 3, 4년마다 북한 법령 정보라는
두꺼운 책을 내고요. 수시로 세미나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근데 기사를 보면 세미나 했다는 것만 나오고 그 후속 기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북한법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이런 그 북한의 토지 문제, 이 법 체계가 다르니까 이건 제가 법조 출입 기자 할 네네. 때부터 사실 법조계에서 계속 연구하던 거였어요. 예. 그 대법원에서도 북한의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어허. 문제는 이걸 누구도 아무도 안 읽어요. 예, 만들어도. 그리고 기사도 안 쓰고 그렇죠. 그냥 이제 일부 전문가들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버리면 이 분야는 진짜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이 북한 법제연구센터 네. 소장을 하셨던 분이 2001년에 만들어서 2016년까지 회장을 하셔서 거의 혼자 이 연구를 해오신 분이 국민대 장명봉 교수라는 분인데요. 네, 네. 그분 유명하신 예. 분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하기 하루 전날 네. 4월 26일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아 그래요? 예, 아쉽죠? 아 그래서 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참. 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네. 기자 임내, 전문가 임내, 평론가 임내 하면서 설레발 떨던 이면에 이렇게 혼자서 묵묵히 통일을 대비해서 연구해오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네네. 특히 장명봉 교수님에 대해서는 다들 명복을 예. 빌어 주었으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게 들으면서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수많은 뭐 통일 관련 연구소라든지 예. 북한 관련 연구소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에도요 북한 담당이 있어요. 네. 경제연구소에도 당연히 있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만 딱 보면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혁 개방을 준비해 왔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체계적으로 근데 그것도.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북한처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고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하고 그 북한의 변화를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북한이 남한의 변화를 알지 못하게 했듯이 예. 우리 정부도 북한의 변화를 알지 못하게 정보를 차단해 왔다는 거고 전문가 임내하는 인간들이 거기에 전부 복무해 왔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그렇죠. 그동안 종편이니 언론에서 수많은 논평을 하고 칼럼을 쓰고 입 털고 있던 인간들이 같이 거기에 장단 맞춰서 지식인으로서 양심 다 내다 던지고 북한을 왜곡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북한이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진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엑셀레이터를 하고 가속화시켜 네. 오는 동안에 이거를 싹 보지도 않고 언론은 뭐 했냐? 김정은과 북한을 악마화하는데 매진을 했죠. 그래서 그 어떻게 악마화했나를 네. 정리하면 뭐 책 몇 권을 써도 모자라겠지만 네. 아주 작으면서도 상징적인 기사를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남북 정상회담 하기 2주 전에 네. 나온 중앙일보의 칼럼입니다. 통일은 소원이 아니었다. 20대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악마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또리 장군. 예. 우리 또리 장군 기억나시죠? 예. 네, 저도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네. 와, 그 정도예요? 또리 장군 보면 거기에 김일성이 완전히 돼지, 네. 예. 돼지로 나오고 나중에 그 또리 장군이 막 북한군하고 막 이렇게 북한군 소탕하고 갈 때 거기 늑대 등장하고 시뻘건 돼지들이 막 네. 우르르 때로 막 밀려 나오잖아요. 예. 인간으로 묘사가 안 되잖아요. 인간이 예. 인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북한 하면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진짜 악마가 있었거든. 지금 살펴보는 기사를 보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낸 지난 9년이 네. 또리 장군 시절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네요. 그 시대를 네. 살아온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기사는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20대 한 6명하고 뭐 대학원생 뭐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건데요. 자, 그 김정은과의 악수가 영광이 되고 그의 부인 이설주를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그 우리 특사단이 갔을 네. 때죠.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김정은의 국빈 방문이 몽상이 아닐 수 없는 극적인 상황.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머리 스타일과 뚱뚱한 몸매. 김정은이 아니라 딤정은.
DIM 멍청한 예. 이란 별명, 고사포로 고모부를 쏴 죽인 어린 폭군 등의 뉴스를 접했을 때 두려움보다는 조롱의 웃음이 먼저. 그래서 자중질환 속에 북한이 망할 수도 있겠다. 뭐 그다음에 평화 제스처를 기획하는 무서운 독재자, 구밀복검. 네. 이 말은 좋게 하지만 배에는 네. 그 칼을 품었다는 그런 얘기죠. 다음에 조부모 세대가 만든 분단인데 왜 젊은 우리가 통일 비용을 네. 떠나야 하는가? 저희에겐 자기 손으로 밥벌이하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 꿈처럼 됐는데 얼굴도 모르는 북녘 사람들과 함께 살자고 돈 내라는 건 우리 세대에게 잘 먹히지 않는 소리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정은에 네. 대해서. 그죠? 포악하고 이게 뭐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하고 네. 난폭하고 잔혹하고 이렇게 우리도 얼핏 알고 있었죠. 자,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뭐 학교에서 이걸 배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다 그렇죠. 언론이 불러주는 대로 주입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일베 똘리장군 사이트요. 시대와 지금 다른 게 뭡니까? 네. 예. 그리고 일베 사이트. 예. 그럼 뭐 우리 뭐 일베 회원도 정치를 하는 세상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과 회담이라는 큰 이벤트와 소소하더라도 교류라는 것이 중요한 네. 것이죠. 그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이렇게 무식하고 뭐 포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라를 통치해왔다. 이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언론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또 절대로 잊지 않고 지켜보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응징할 것은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북한 문제는 언제나 정권의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였는데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왜곡된 이미지만을 전달해서 사실 정권의 안녕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계속 정권 갖겠다라는 생각, 저는 그 갈등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 보수가 안보 잘하는 우리 보수가 이것도 뻥이지만 그 작업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그래서, 분노가 그렇죠. 네. 그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어요. 그 이제 통일 지상주의는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는 통일의 방점을 찍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평화를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그동안 왜곡돼 있던 20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평화가 기성세대도 물론이지만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성급하게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먼 얘기예요. 네. 예. 그 정치 신세계에서 그 얘기를 했다가 극우파케라고 욕먹고 예. 아니 그래 괜찮아요. 저는 욕 먹을 게 웃겼습니다, 나한테 그때. 신자유주의라고 해도 돼. 난 친미파예요. 친미파. 예. 친미파고 하여튼 신자유주의자예요. 나는. 예. 아무렇게 불러. 상관없어. 그리고 어쨌든 일배는 안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재임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퇴임하신 이후에 2008년 10월에 그 있었던 남북 공동선언 1주년 기념 강연에서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우려를 그때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평화가 소중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대북 정책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기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적어도 문프라고 한다면 통일의 방점을 찍지 않고 평화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 예. 평화의 방점을 찍으면 우리는 20대와도 대화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예.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해부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는 이데일리의 김성곤 기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해부실 이후에 이렇게 또 기자분을 선정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김성곤 기자가 쓴 기사 문재인 매트릭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 요거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기사는요, 영화 매트릭스 2 리로디드의 영화 카피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이 카피 그대로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말로 싸우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퇴양난에 내몰렸던 상황도 묘사를 하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설득덕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 여전히 외눈박이 시선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보수 세력을 비판하고요. 끝으로는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 트레킹이라는 미래를 꿈을 이야기하며 문재인 연출, 김정은, 트럼프 주연의 한반도 매트릭스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기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반도를 그동안의 과정까지 살피면서 잘 설명한 좋은 기사를 써주어서 오늘의 칭찬합시다에 선정하였습니다. 네, 김성곤 기자의 기사는 좋은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서프라이즈 편집장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일리 서프라이즈라고 언론사를 만들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언론사가 사실은 논조가 갈팡질팡하면서 저도 그만두고 뭐 하여튼 망해버렸는데 그때 제가 데일리 서프 창간을 하면서 그때 뽑았던 기자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자였는데 그래서 대놓고 그래도 기자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문파님들 한테 좀 맞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김성곤 기자는 따로 이렇게 체크해놓고 기사를 보시면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예요. 예,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대선 경선 그 과정에서도 그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기자예요. 그래서 김성곤 기자는 따로 챙겨서 기사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대놓고 사실상 대놓고 대놓고 하시는 사실 것 같은데. 김성곤 기자 정도면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나 문바 기자다. 네. 뭐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소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